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강아지가 이제 아토피와 알러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그 면역력하고 아토피 알러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아까 방금 질문에 알러지와 아토피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네. 조금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알러지와 아토피의 정의부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알러지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에 가민하게 반응하는 이 신체 상태를 알러지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염, 뭐 아토피 뭐 이렇게 있는데 광의적 범위에서 알레르기 피부염이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는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알레르기도 있고 우리가 흔히 뭐 화장품 잘못 바르거나 하면 훅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래서 아토피도 알레르기 피부염의 일종이죠. 알레르기 피부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아토피죠. 그럼 또 아토피의 정의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토피 의원 그러니까 뭐 말이 생겨난 거 모른다는 거예요. 뭐 19세기 정도에 이게 조금 알레르기 피부 질환인 것 같은데 좀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일반적인 양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했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의는 서서히 바뀌죠. 지금은 어떤 환경원성 물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게 꽃가루, 그 다음에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생명체는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메모라이징 되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너는 과민하게 태어나라. 이제 그럼 그 유전적인 차이점의 핵심 물질이 또 뭐냐까지도 다 밝혀져 있어요. 그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그 면역글로불린 E라고 하는 특이 항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과민 항체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진먼지 진드기의 그 항체를 많이 가지고 평생 살아라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소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유발되는 환경적인 다른 요소 뭐 공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 뭐 이런 환경원적 요소가 다 더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알레르기 피부염의 일종 중 하나가 아토피라고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과 관계가 있죠. 이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건 우리 요즘 뭐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기느냐 마느냐 항체 일종이에요. 근데 그 항체 중에 IgE라는 항체가 특별하게 오작동을 해서 그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게 이제 아토피 정의이기 때문에 면역력하고 엄청 관계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할 때는 모든 어떤 감염 물질에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아토피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면역이 다른 아이와는 특이하게 다르게 태어나니까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에서 면역력하고 관계 있습니까? 할 때는 뭐 우리가 뭐 감기 잘 걸리는 아이, 강아지도 뭐 계속 무슨 뭐 질환에 노출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면역력이고 아예 처음부터 세팅된 면역력의 오작동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게 좀 완화되고 뭐 그러진 않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면역력을 좀 높여주면 아토피나 알러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네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오히려 면역력을 그러면 그걸 완화시켜주고 그 특정 면역력, 그러니까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그 특수 면역, IgE라는 항체가 매개하는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을 컨트롤해주면 좋아진다는 개념이고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치료약들의 주 타겟이 되는 부분도 그런 걸 조절하는 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들이 되겠죠. 아토피는 환경원소 물질에 대한 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토피로 정의되고 음식물 알레르기라는 거는 음식이 영향을 받고 근데 이제 아토피와 음식물 알레르기가 서로 다른 질환인데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토피도 음식 중에서 단백질원이 가중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되게 복합적이네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론이죠. 근데 정의는 구분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교집합과 같이 아토피와 음식물 알레르기가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러면은 그 아토피와 음식물 알러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알러지가 있는 아이다라고 그냥 알레르기 크게...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아토피와 음식물 알레르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구분되어 가지고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없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현대의학에서 약으로 컨트롤한다든지 어떤 뭐 의학으로 컨트롤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타겟팅을 하거든요. 내가 뭘 조절해가지고 이걸 증상을 완화시킨다 했을 때 대동소이해요 지금 약물하는 게. 왜냐하면 그럼 나는 아토피인데 그럼 음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 알레르기를 확실하게 진단하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하는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병용에서 나타난 환자가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갖다 구분해 주는 게 정말 의사 입장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옳은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토피는 아까 정의에서 환경원성과 음식물이랑 상관없다고 했는데 증상의 가중 요소가 또 음식이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 환자도 음식물 조심해야 되고 음식물 알레르기로 판단되는 환자도 음식물은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음식물은 단백질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핵심 음식물이 주로 단백질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 사료라고 하는 가수분해 단백 사료의 핵심 이론인데 이걸 우리가 밝혀보니까 단백질 그 중에서도 물에 녹는 분자량 10,000달 정도의 단백질 분자가 이걸 유발하더라. 이걸 알아요. 네. 그럼 가수분해 단백질은 뭐냐? 그러면 10,000달 이하로 한번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 쪼개서 실험했더니 이걸 피해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 면역계를. 그래서 가수분해 단백살이에요. 네. 단백질을 하나로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10,000달에서 20,000달의 물에 녹는 단백질 있는 부분을 다 쪼갠 거예요. 가수분해. 네. 그래서 뭐 2,000달톤, 3,000달톤 이하로 찌기니까 이걸 먹이니까 면역계가 나는 계란에 반응해야 된다는데 뭐 계란 가수분해 사료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계란 가수분해를 했다 이러면 계란은 계란인데 단백질 입자가 쪼개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몸이 나는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아닌가 보네. 계란은 맞는데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수분해 단백 사료의 기본 핵심 이론이거든요. 네. 예. 병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수분해 사료를 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음식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 말도 맞는 건가요? 다 맞는 말이고요. 네.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진단할 때 가장 어렵고 또 힘든 부분이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아토피도 그렇고 음식물 알레르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는 골든 스탠다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진단의 골든 스탠다드. 이게 뭐 무 자르듯이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양성이면 너는 아토피, 너는 음식물 알레르기 이런 검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피 뽑아가지고 알레르기 검사하고 이건 다 뭐냐면 그건 보조수단이에요. 객관화된 보조수단일 뿐이지 확정적인 수단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코로나 감염됐다 아니다 하면 PCR 검사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PCR 검사가 골든 스탠다드예요. 그런 검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골든 스탠다드에 근접한 검사가 존재를 할 뿐이지. 그래서 우선 아토피 한번 볼게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지 피내 반응 검사를 하는 게 지금은 골든 스탠다드에 가장 가까운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알레르기는 설명해 준 바와 같이 하나하나 먹여보고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그게 골든 스탠다드. 근데 그 단백질 하나를 테스팅하는데 8주에서 12주 걸려요. 알레르기 원인이 가장 최소화된 음식물을 급여를 해보고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것만 8주에서 12주 하고 그걸로 하나만 단백질 하나 내가 닭고기에 얘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려면 닭고기가 아닌 배제된 다른 단백질 원으로 공급을 해서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고 다시 또 닭고기를 갖다 줘봐가지고 이게 개연성이 있게 다시 증상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럼 14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혈액 뽑아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토피 할 때 IgE라는 게 특정 이뮤노글로불린 E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검사가 지금 혈액 알레르기 검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공한 테스트가 있는데
회사마다 다 결과가 틀려요. 그러니까 A라는 강아지를 A 회사 제품의 판넬로 검사했을 때 네. B라는 회사로 했을 때 다 결과가 다르게 나요. 네. 그럼 이 검사를 왜 하느냐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라고 해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왜 하냐면 경향을 갖다가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알러지와 음식물 알레르기의 정의에서 음식물 알레르기는 또 IgE가 관여를 잘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향을 봤을 때 그럼 정상적인 아이는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뭐 간혹가다 한두 개 정도 위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타날 수 있는데 뭐 10가지가 나타나는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경향을 갖다 한번 보는 의미로 보라는 거지. 거기서 뭐 닭고기에 알러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환자가 닭고기에 알러지 있는 환자다 이렇게는 판단 못한다. 이게 지금 가장 좀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많이 하고 저희 병원 오시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게 또 수의사 선생님들도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또 유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그럼 단적인 예로 들게요. A 회사 제품으로 네. 꾸준히 한다. 1월 29일 날 그 제품으로 검사받은 환자의 결과하고 그 다음날 24시간 전해가지고 30일 날 받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경향은 있어요. 음식물 알레르기면 29일 날 했던 검사에서도 내가 30개 테스트 했는데 10개의 양성이 뜨고 네. 이제 30일 날 한 거에서도 12개가 뜨고 근데 정상적인 아이는 하나, 네. 제로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물에 이 환자가 알러지가 있는지는 뭐 알 수 없다. 근데 얘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특정 그 단백질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네. 그리고 증상이 있네. 그러면 얘가 음식물 알레르기의 소인인 아이로 볼 수 있네.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이 검사 방법을 해석하는 정확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얘가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네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시기 테스트 하는 게 가장 골든 스탠다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시기 알레르기 환자로 추정되어서 했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분명히. 네. 그건 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어때요? 뭐냐면 아토피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아토피와 음식물 알레르기를 동반하고 있는 환자의 음식물 알레르기를 진단한다고 배제되어 있는 처방식을 갖다가 그 기간 동안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음식물 알레르기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못해요. 아토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둘 다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광의적인 범위에서 알레르기 피부염 환자라고 그냥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는 네. 음식을 뭐 제한했고 거기 네. 알러지가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구별을 안 하고 하면 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아토피를 같이 아토피는- 동반하면 전혀 안 좋아져요. 그럼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하셔야죠. 이게 호전시킨다는 개념보다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호전을 시키는 거는 식습관 개선해주고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딱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환경 개선하라. 네. 그 안에는 뭐 음식물 개선하라 하죠. 피부의 건강도를 유지하라. 네. 아토피나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에 노출되니까 감염 컨트롤을 빨리 해준다든지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약용 샴푸로 평소에 관리하는데 그런 거 알아? 그 다음에는 적절한 약물요법을 선택을 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면역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조절하는 요법들을 갖다 고려하라. 이 4가지가 큰 대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라고 하니까는 또 보호자분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고 네. 면역요법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알레르기 환자 중에서 특히 아토피 그 중에서도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요법이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 면역요법이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진먼지 진드기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넣어주는 치료법을 해요. 계속 노출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도덕적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태어날 때 진먼지 진드기에 예민하라고 나는 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중간중간에 들어오면 나는 와 하고 반응해요. 내 면역계가. 근데 이게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들어왔죠? 잽을 날렸죠? 방어를 한다고 잽을 날렸어요. 근데 더 큰 게 들어와요. 네. 그럼 잽을 쭉 날려요. 네.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짭짭짭짭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한 몸인가 봐. 난 너랑 이제 안 싸울래. 그게 이제 면역 관용이에요. 그게 가장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면역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특정 과민하게 되어 있는 면역을 어떤 물질에 대한 면역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네. 5세 미만일 때만 효과가 크고 네. 5세가 넘어가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과 개인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는데 면역요법이 안 들어요. 만성화가 됐고 이미 되돌리기에는 좀 늦으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발견을 하고 어린 나이에 빨리 면역 그 이상을 교정해주는 면역요법을 했을 때는 괜찮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고려를 해봐라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사실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얘가 네.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네, 것 같다고 네. 하시면서 제일 많이 바로 쓰시는 게 스테로이드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 말고도 좋은 약제도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죠. 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명암이 있는 약이에요. 잘 쓰면 약이 되는 거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건데 진료의 프로토콜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적으로 딱 이렇게 써라 하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수의사 입장에서도 유혹을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가 긁지 않게 해줘야 되고 보호자분도 뭐 하루 종일 뭐 긁어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등달아 같이 잠도 못 주무신다는데 그리고 정말 온몸이 벌겋게 돼서 오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만큼 완벽한 약도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금 시중에 여러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워낙 부작용이 많은 약이고 우리는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럼 약은 약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에 비교해서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약은 약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그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환경 개선하고 식습관 개선하고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갖다 하면 약을 덜 먹게 된다는 개념이지. 네. 네. 그리고 약은 즉시적소에 쓰셔야 돼요. 약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왜 현대의학의 혜택을 갖다 거부하시는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얘기를 갖다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하게 와서 저희 클리닉 오시거든요. 그러면 왜 약을 안 먹이셨냐면 약이 무섭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피부약 먹으면 간 나빠져요. 그게 잘 쓰면 약이 된다니까요. 못 썼을 때 이제 간에 독이 되고 하는 거지 잘 사용을 했을 때는 괜찮은 거니까 선생님이 권장한다든지 했을 때는 항상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아이를 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디스커션을 갖다 자주 하시면서 가능한 한 기본적으로는 약물을 줄이면서 관리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갖다 찾으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 제제 말고 네. 요즘에 뭐 새롭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약물도 제품이 있는데 아프켈, 뭐 사이로포인트 뭐 이런 제품인데 그 제품은 뭐냐 하면 근원적인 치료 제품은 아니에요. 네.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인데 스테로이드는 모든 면역력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면역기 이상이 작동하는 게 알레르기 피부염이니까 그 이상 작동하는 걸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응하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우리가 내가 면역이라고 하면 다른 병원체와 싸워야 되는 면역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초전박살 내는 게 스테로이드라고 한다면 요즘 나오는 이제 그런 약제들은 타겟팅이에요. 아토피와 알레르기에 관여되는 면역계의 패스웨이 길을 차단한다든지 네. 또는 그 특정 물질을 억압한다든지 부작용 없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네. 부작용도 적고 오래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인 거죠. 예. 그 피부가 이제 가렵다 보면은 되게 많이 긁잖아요. 긁는 게 너무 이제 몸에 막 상처도 나고 심한 경우 피드나기도 하니까 옷을 입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권장해요. 그러신가요? 단 하나 네. 이제 주의할 점은 자주 빨고 자주 갈아입혀라.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줄까짐이라고 하는 피부 변변의 2차 변변 중에 하나인데 줄까짐이라고 이렇게 긁으면 발톱 상처 나잖아요. 그걸 줄까짐, 엑스코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피부 변변으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나오면 가렵다는 거고 가려움 지수 중에서 10점 만점에 5점이 넘다 하는 중요한 피부 변변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방치하면 그 줄까짐이 있으면 바로 균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줄까짐을 갖다가 뭐 긁더라도 그 줄까짐이 없게 긁게 하는 게 또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외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옷을 입힌다면 수면 제품 입히고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바꿔 입히고 그러니까 여러 벌 있어야 돼요. 한 20벌 해놓고 네. 매일 소독하시고 바꿔 입혀라. 그렇게 권장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통풍도 안 되는 거를 계속 입히면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겠네요. 그러니까 수면 제품 아니면 제가 권장 안 하고 알러레기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가 몸집이 있으면 사람 거에 필요하고 그래요. 식이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요. 사료 같은 것들을 이제 맞는 사료를 찾아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자연식을 해서 좋아졌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상관관계가 있나요? 맞는 이론이고 네. 근데 제가 자연식을 하시는 보호자분을 지지하면서 상담하면서 좀 가장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알레르기 피부 질환에 있어서 음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단백질원, 글라이코프로틴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러면 노출 단백질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될수록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식 하시는 분들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니까 이 고기 썼다 저 고기 썼다 저 고기 썼다 하죠. 그게 알러지가 없는 아이면 그 이론이 맞는데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 있으면 그 이론은 완벽하게 하면 안 되는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지금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일 단백질, 단일 탄수화물 일반적인 아이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많은데 지금은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게끔 세팅한 다음에 단일 단백질과 단일 탄수화물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디자인되어 있는 가수분해 단백사료, 상업사료를 이용을 하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졌다고 주장하시는데 우연히 좋아진 거? 네. 그게 지속 가능했을 때 그 음식이 맞는 건데 1, 2주 먹고 좋아지고 뭐 한 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째도 좋아요? 아니요. 또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얘한테 맞는 단백질이고 안 맞는 단백질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수분해 사료를 쭉 먹였었거든요. 네. 어디에 이제 식이 알러지가인지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가수분해 사료를 오래 먹이면 안 좋다는 얘기 하나.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어요. 네, 평생 먹어도 문제없는 사료고 단 이런 건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근조 사료로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자면 건사료 중에서 우리가 뭐 그냥 편의적으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럼 뭐 등급이 좋고 뭐 좋은 사료다 하면 뭐 방부제도 없고 뭐 화학성분도 없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처방 사료는 그럼 그 질 높은 사료보다는 원재료도 조금 부족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뭐 질 높은 사료, 그 다음에 방부제 없는 사료 먹이기 쉽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그게 반응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타협할 건 타협하자고요. 그 정도는 먹으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최상의 디자인된 사료가 있으니까 가수분해 단백사료를 먹이자 이거지. 그게 베스트니까 그것만 먹여야 된다.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농담삼아 해줄 수만 있으면 만들어주라. 체계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제가 단일 단백, 단일 탄수화물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하시라. 딱 자연식 이론은 정해져 있어요. 단백질 7, 탄수화물 플러스 야채, 과일, 기타 등등 3. 그 다음에 좀 자연식 할 때 원료로서 보충이 안 되는 아연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걸 좀 쓴다든지 그것만 해주고 단순해요. 고기 7, 탄수화물 3,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비타민. 아까 아연과 같은. 그거 해가지고 식단 만들어주면 되죠.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한 가지여야만 된다. 그 알러지 반응이 없는 단백질 7에 그 알러지 반응이 없는 탄수화물 하나. 그러니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근데 전에 먹여봤더니 닭고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때 선택할 때 기준이 나불 프로틴이라는 걸 해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단백질. 우리 아이는 오리고기를 지금까지 안 먹어본 것 같아. 그럼 오리 줘보는 거예요. 오리를 주 원료로 한 자연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뭐 안 먹었지? 그럼 캥거루. 그 다음에 뭐 안 먹었지? 말. 그래서 캥거루 사료, 말 사료가 아토피에 좋은 사료가 아니고 이런 아토피나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을 때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니까 반응을 안 할 확률이 높은 나불 프로틴 개념이에요. 그게 요즘 뜨는 곤충 사료가 그 개념이에요. 곤충 사료가 무슨 뭐 약은 아니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아토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곤충을 먹어보지 않았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면역계가 곤충에 노출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그 알러지 반응, 다른 단백질 원이면 알러지 반응 이렇게 했는데 곤충을 먹이면 안 일어나겠다는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곤충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